하나, 둘, 셋. 모든 카드가 거부되었다. 손님들은 지체되는 시간에 조롱하며 짜증을 냈다. 바로 그때 단순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9살 소녀가 다가왔다. 그리고 또래 아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 한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효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족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영원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박태경은 삼성동 고급 백화점 주차장에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주차하며 자신의 700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35살의 나이에 그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재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날 화창한 토요일 오후 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 불과 2달 전에 만난 모델 출신 여자친구 강미래와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는 것이었다. 백미러에 비친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을 확인하며 박태경은 진정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을 내뿜었다. 그는 성실한 재봉사 어머니와 건설 노동자 아버지 사이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이제는 자신의 모든 성취를 과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에게 성공이란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돈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측정되었다. 그의 검소했던 어린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박태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명품 지갑을 들고 다녔으며 순전히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만을 유지했다. 그의 세계에서 외모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그것이 수십억 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고 강미래 같은 세련된 여성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었다. 그 토요일은 자신의 구매력을 과시할 또 다른 기회였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박태경은 방법론적으로 카트를 최고급 제품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칠레산 수입 연어, 특별 빈티지의 프랑스 와인, 희귀한 유럽 치즈, 스위스 수제 초콜릿, 그리고 수입 이국적 꽃들. 각 품목은 품질뿐만 아니라 주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높은 가격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공조된 통로를 걸으며 그는 사교 행사와 비즈니스 미팅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계산된 인공적인 미소로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모든 몸짓, 모든 말은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남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박태경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식이 현실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는 그 인식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계산대는 그 토요일 오후에 특히 붐볐다. 박태경은 그를 항상 특별한 존중으로 대하는 중년의 직원 정 여사가 일하는 3번 계산대의 줄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그 뒤로 작은 무리가 점차 형성되었다. 카트에 값비싼 유기농 제품을 가득 채운 우아한 노부인, 월 예산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는 젊은 부부, 탄산음료와 과자를 사는 시끄러운 10대 셋. 줄 맨 끝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해군색 작업복을 입은 한 여성이 9살 소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서 있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사장님. 정 여사는 태경이 다가오자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경은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특별한 저녁이 될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미래와의 저녁 식사, 그녀의 감탄하는 표정,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가져올 사회적 이점에 집중해 있었다. 박태경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카트를 밀며 일본산 고급 와규 스테이크, 프랑스 트러플, 이베리코 햄까지 하나하나 골라 담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색을 입히듯 계산되고 우아했다. 각 제품에 손을 뻗을 때마다 그는 가격표를 힐끗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값이 비쌀수록 더 좋았다. 강미래는 분명히 감동할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지. 완벽한 남자의 완벽한 저녁 식사. 와인 코너에서 태경은 특별히 오래된 빈티지 샴페인 앞에서 멈춰섰다. 병당 78만 원. 그는 주저없이 2병을 집어들었다. 강미래가 지난주 명품 매장에서 눈여겨본 샤넬 가방의 가격을 떠올렸다. 그것보다는 싸니까 괜찮아. 그는 생각했다. 식품관을 지나는 동안 그는 몇몇 유명 기업 임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없는 사업적 예의에 불과했다. 태경은 자신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박 이사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둔 한중년 사업가가 그의 카트에 가득 찬 고급 식품들을 힐끗 보며 말했다. 네, 특별한 손님을 위한 준비죠. 태경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다른 남자들의 부러운 시선을 떠올렸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다. 정 여사의 계산대 앞에 서서 태경은 휴대폰으로 중요한 이메일을 확인하며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얼굴은 비즈니스맨의 진지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정 여사는 그의 물건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좋은 것들만 고르셨네요. 태경은 고개를 들어 짧게 미소 지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계산대 뒤로 줄이 점점 길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문제였다. 그는 정 여사가 상품을 조심스럽게 스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와의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촛불, 음악, 완벽한 와인, 그리고 그 후에는 어쩌면 그가 오래 기다려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줄 맨 끝에서 해군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작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태경의 화려한 쇼핑카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쉿, 윤하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돼. 어머니가 조용히 타일렀다. 하지만 윤하의 커다란 호기심 어린 눈은 여전히 태경과 그의 사치스러운 쇼핑카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침내 정 여사가 총액을 불렀다. 총 8343,500원입니다, 사장님. 태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갑에서 검은색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새삼 느꼈다. 카드를 정 여사에게 건네며 그는 자신의 성공이 이처럼 물질적으로 증명될 때마다 느끼는 짜릿한 만족감을 음미했다. 윤하는 줄 맨 끝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9살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카락과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교복 원피스, 그리고 작은 손에 쥐고 있는 유니콘 그림이 그려진 동전 지갑까지. 윤하의 모든 것은 겸손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아이임을 보여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정말 부자인가 봐요. 윤하가 어머니 최선희에게 속삭였다. 선희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태경을 관찰했다. 그의 비싼 양복,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그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다. 계산대에서 정 여사는 태경의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고 둘 다 기계가 처리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로 승인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태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 여사는 카드를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태경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자세에서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변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불만스러운 한숨을 내쉬고 시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신가요? 정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태경은 서둘러 지갑에서 다른 프리미엄 카드를 꺼내 건넸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런 상황이 자신의 삶에서 처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의 계좌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다. 이 모든 물건들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정 여사가 두 번째 카드를 긁자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태경은 이제 진심으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줄 뒤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우아한 노부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카드가 안 되면 현금으로 내세요. 젊은 남자가 덧붙였다. 태경은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카드는 그의 회사 법인 카드였다.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 여사가 다시 한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겉모습만 부자인가 봐. 분명히 빚이 많아서 신용불량자가 됐을 거야.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카드가 안 된다니 정말 웃기네. 태경은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업가로서의 그의 평판, 성공한 남자로서의 그의 자존심,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위태로워졌다.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경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줄 맨 끝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윤하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태경을 향했다. 그는 지금까지 삶에서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물질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에 두었던 그에게 이 순간은 마치 시면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손님 먼저 계산해 드릴까요? 정 여사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태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개를 숙이고 모든 상품을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카트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려 했다. 바로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윤하가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선희는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하는 이미 박태경 앞에 서 있었다. 백화점 전체가 그 순간 멈춘 것만 같았다. 아저씨, 윤하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으세요? 태경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커다란 갈색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윤하의 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나 괜찮아. 그가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유니콘 그림이 그려진 동전 지갑을 열었다. 저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소녀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 질문은 태경의 가슴을 찔렀다. 평생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 어린 소녀의 도움 제안은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윤하는 지갑에서 동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500원짜리 동전들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그녀의 작은 손바닥 위에 쌓였다. 모두 합쳐 15,000원이었다. 이것으로 도움이 될까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윤하가 진지하게 말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급 정장을 입은 성공한 사업가 앞에 서 있는 교복 차림의 어린 소녀. 그리고 그녀가 내민 손에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동전들. 윤하야. 선희가 딸에게 다가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녀는 태경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윤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김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이 아저씨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선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윤하야, 괜찮아요. 태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진실되게 들렸다. 내 마음이 정말 고맙구나. 윤하는 태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돈은 제가 새 학용품을 사려고 모았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지금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5해를 살아오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한 어린 소녀가 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있었다. 왜 울어요? 윤하가 순진하게 물었다. 태경은 자신의 눈물을 깨닫고 황급히 닦았다. 아니, 그냥 네가 참 특별한 아이구나 싶어서.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짜증스러운 한숨 대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다. 방금 전까지 태경을 비웃던 10대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정 여사도 눈물을 참으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본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타지가 윤하의 손에서 동전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최선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하루 종일 청소부로 일한 후였다. 그녀와 윤하는 그날 필수품만 사러 마트에 들른 것이었다.
쌀, 김치, 식용유, 설탕,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채소들. 그들에게는 정확히 23,000원이 있었다. 여러 번 꼼꼼하게 세어보고 또 세어본 돈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가 박태경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태경은 윤아의 동전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15,000원. 그에게는 점심 식사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다. 이 돈은 어떻게 모은 거니? 태경이 물었다. 윤아는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학교 끝나고 이웃집 박 할머니 심부름을 했어요. 그리고 정 할아버지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드렸고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는 것도 도왔어요. 태경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한 번의 통화로 벌어들이는 금액과 비교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 태경이 물었다. 윤아는 마치 그 대답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것인 양 대답했다. 아저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대요. 선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항상 윤에게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낯선 성인 남자에게 모든 돈을 내어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윤아야, 그렇지만 우리도 그 돈이 필요하잖니? 선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이 아저씨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태경은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부터 물질적 성공만을 쫓아왔던 걸까? 언제부터 타인의 존경과 인정이 그에게 이토록 중요해졌던 걸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 15,000원으로는 모든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만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경은 카트에 가득 찬 고급 식품들을 바라보았다. 수입 연어, 프랑스 와인, 고급 치즈, 모두 강미래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정말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차릴까? 아니면 그저 그의 돈과 지위만을 보고 있는 걸까?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왜 그는 이토록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걸까? 누구를 위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모든 물건을 취소해 주세요. 태경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전시대에 있는 초콜릿 한 개만 살게요. 정 여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태경의 지시에 따라 초콜릿 한 개만 남기고 모든 물건을 취소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다.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에 감동받은 듯했다. 총 3,000원입니다. 정 여사가 말했다. 태경은 윤에게 다시 몸을 낮추어 말했다. 내 도움을 받을게. 하지만 나머지 돈은 네가 가지렴.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했지?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 학기가 곧 시작돼요. 태경은 윤하의 15,000원 중 3,000원만 받아 초콜릿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 초콜릿을 다시 윤하에게 건넸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네 용기와 친절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윤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초콜릿을 받고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선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딸의 돈으로 초콜릿을 사서 다시 딸에게 주는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백화점을 나서면서 태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박태경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의 고급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손에는 윤핵에서 받은 12,000원이 쥐어져 있었다. 이 작은 금액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로 느껴졌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오늘 계획했던 강미래와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분명 그가 빈손으로 나타나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차에 도착한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녀의 우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저녁 준비는 다 됐어요. 태경은 잠시 망설였다. 미래야, 오늘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미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중요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태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9살 소녀의 순수한 친절이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지, 어떻게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모든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던 저녁인데. 미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실망감이 묻어났다.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통화를 마친 후 태경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윤하의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 순수한 눈동자, 조건 없는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신뢰. 왜 그 아이는 나를 도와주려 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했다. 윤하는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에게는 그의 지위, 부 혹은 그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태경은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들을 생각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 소위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강미래 같은 여자들. 그들 모두 그의 성공, 그의 부, 그의 지위에 끌렸던 것이 아닐까?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들 중 누가 남아있을까? 차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태경은 윤하와 선희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윤하는 엄마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다. 태경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뛰어갔다. 잠시만요. 그가 소리쳤다. 선희와 윤하가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태경이 그들 앞에 서서 말을 꺼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선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윤하고요. 태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 이름은 박태경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윤하 양에게요. 윤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선희에게 건넸다. 혹시 제가 윤하 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희는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있습니다. 태경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하 양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윤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경을 바라보았다. 제가 뭘 드렸나요? 태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돈보다도 값진 선물이란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선희는 윤하의 손을 잡았다. 버스가 왔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태경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카드가 거절된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박태경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강남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사건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섰다. 아침 햇살이 한강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중얼거렸다. 식탁 위에는 그가 윤핵에서 받은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어제의 순간을 떠올렸다. 백화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에는 짜증과 조롱이었다가 윤하의 순수한 제스처 후에는 감동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정 여사의 눈에 맺힌 눈물, 노부인의 고개 숙임, 10대들의 갑작스러운 침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하의 맑은 눈동자와 조건 없는 친절함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다. 태경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강미래에게서 온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화가 난 메시지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를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제대로 된 설명은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메시지에 즉시 사과하고 값비싼 선물로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태경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강미래의 화난 목소리보다 윤하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더 크게 울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대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화한 아침 풍경, 출근하는 사람들, 분주한 도시의 움직임. 그는 문득 자신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성공과 부를 쫓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라면 가장 비싸고 눈에 띄는 정장을 선택했겠지만 오늘은 단순한 네이비 수트와 흰 셔츠를 꺼내 입었다. 화려한 시계 대신 그는 아버지가 그의 대학 졸업식 때 선물해준 오래된 시계를 골랐다.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 태경은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제네시스를 강남의 번화가가 아닌 일반 주택가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서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걸었다.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노인들, 작은 분식집에서 아침을 먹는 회사원들. 그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한 작은 문방구 앞에서 태경은 걸음을 멈췄다. 윈도우에는 학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연필, 지우개, 공책, 색연필. 윤아가 사고 싶어 했던 물건들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품질의 학용품 세트를 골랐다.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점원이 물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쁘게 해주세요. 특별한 아이를 위한 선물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비서 정수진은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놀란 듯했다. 화려한 액세서리가 없고 평소보다 소박한 차림의 태경을 보며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사장님, 오늘 회의 일정 알려드릴게요. 10시에 투자자 미팅, 12시에 점심 약속, 그리고 3시에. 태경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진 씨,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탁이 있는데.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5년간 그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가 비즈니스 약속을 취소한 적은 거의 없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 제가 만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름은 최선희, 그리고 그녀의 딸 윤하입니다. 아마도 청소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경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진지함과 절박함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그를 크게 변화시킨 것 같았다.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약속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수진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오후가 되자 정수진은 태경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태경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이메일이나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사장님 찾으셨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최선희 씨는 강남 비즈니스 센터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태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그렇게 가까웠다니? 네. 그리고 딸 윤하는 구립,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선희 씨는 오늘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태경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저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제가 그녀를 여기로 모셔올까요? 태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직접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진이 나간 후 태경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윤하에게 돌려주려는 15,000원과 함께 그가 아침에 산 학용품 세트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메모지를 꺼내 짧은 감사 편지를 적었다. 윤에게 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단다. 진심으로 고맙구나.
박태경 봉투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태경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걸어서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오랜만에 도시의 소리와 냄새를 느끼며 걸었다. 비즈니스 센터에 도착한 태경은 안내 데스크에서 청소 담당자를 찾았다. 직원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청소부를 찾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5층에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직원이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한 태경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선희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무실 입구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선희는 태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불확실하게 물었다. 태경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최선희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선희는 청소 장갑을 낀 손을 어색하게 문질렀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태경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실이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은 휴게실에서 태경은 봉투를 선희에게 건넸다. 이건 윤하에게 전해주세요. 어제 그 아이가 저에게 준 돈과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선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다.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요. 윤하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태경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윤하는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닌 인생의 교훈을 주었어요. 선희의 눈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선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경험했어요. 모든 카드가 거절되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윤하가 저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선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윤하는 항상 그래요. 저도 가끔은 그 아이의 순수함에 놀랄 때가 있어요. 태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았다. 혹시 제가 윤하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희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태경의 눈에서 진실된 감사와 존중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보던 무관심이나 거만함과는 달랐다. 내일은 윤하가 학교를 일찍 마쳐요.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선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태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소와 시간을 교환했고 태경은 공손하게 인사를 한 후 떠났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것은 사업 계약이나 성공과는 다른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태경은 카드 회사들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신용카드가 갑자기 거절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네, 박태경입니다. 제 프리미엄 카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첫 번째 카드 회사에 말했다. 박 고객님, 시스템을 확인해 보았는데 귀하의 카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다. 한도도 충분하고 어떤 제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경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승인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시만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원이 말했다.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박 고객님, 토요일에 거절된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아무런 거래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태경은 혼란스러워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백화점에서 카드를 여러 번 긁었는데요.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시도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두 번째, 세 번째 카드 회사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들었다. 어떤 회사도 그날 거래 시도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순간이 현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는 그 카드들이 실제로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다. 태경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카드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 작동한다니,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마치 운명이 개입한 것 같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생각이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믿어왔다. 운명이나 신비로운 힘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동업자 강도윤이 들어왔다. 도윤은 태경과 함께 부동산 회사를 창업한 오랜 친구였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져 있었다. 태경아, 어제 왜 갑자기 모든 미팅을 취소한 거야?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도윤이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도윤아,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일? 네가 비즈니스를 개인적인 일보다 뒤로 미룬 적이 있었나? 태경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도윤은 태경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뭔가 있지. 요즘 네가 이상해. 어제 강미래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갑자기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고 불평하더라.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너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성공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무슨 철학적인 질문이야 갑자기? 우리는 성공했어. 우리가 원하던 부와 명성을 얻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태경은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 주말에 나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일이 내 시각을 바꿔놓았어. 어떤 일? 도윤이 궁금해했다. 태경은 잠시 유나와의 만남을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했다. 도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태경이 말했다. 지금은 좀 바빠. 도윤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알겠어. 하지만 오늘 오후 미팅은 꼭 참석해야 해. 정부 관계자들이 오기로 했어. 도윤이 나간 후 태경은 컴퓨터 화면을 켰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보고서 대신 그는 검색창에 구립초등학교를 입력했다. 유나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는 몇 분 동안 학교 웹사이트를 살펴보았다. 평범한 공립학교였지만 교육 환경은 그가 다니는 고급 사립학교들과는 현저히 달랐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교육 자원도 부족해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도 유나 같은 아이가 자라다니. 그는 감탄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강미래였다.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가 말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래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더 이상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다. 미래야,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미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태경에게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정수진은 태경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손가락은 오래된 가족 사진 액자 테두리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태경과 그의 부모님이 있었다. 수진은 5년간 그의 비서로 일했지만 태경이 그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사장님, 오후 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태경은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은 태경의 얼굴에 깃든 평화로움을 보고 미소 지었다. 사장님,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작은 만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수진 씨,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태경이 갑자기 물었다. 수진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랐지만 진지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에게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5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나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그것 봐요. 저는 당신이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조차 거의 잊고 살았어요. 당신의 아이들 이름이 뭐죠? 민석이와 수아예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경은 미소 지었다. 민석이와 수아 몇 살인가요? 민석이는 10살, 수아는 8살이에요. 태경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10살이요? 윤하는 9살인데 아마 비슷한 또래군요. 수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윤하요? 아, 그 찾으시던 소녀 말씀이신가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가 제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저녁에 그 아이와 어머니를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수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사장님께 좋은 변화가 있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 봐요. 태경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추구해왔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계약,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오후 일정을 비워주세요. 태경이 결심한 듯 말했다.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사장님. 오후 미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 이사님이 정부 관계자들과. 태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에게 내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가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태경은 회사를 나와 가장 먼저 어린이 서점으로 향했다. 그는 윤핵에 줄 책을 고르기 위해 거의 1시간을 보냈다. 단순히 비싼 책이 아니라 정말 그녀의 나이와 관심사에 맞는 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그가 서점 직원에게 말했다. 호기심이 많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직원은 여러 책을 추천해 주었고 태경은 그중에서 세상을 바꾼 어린이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선택했다. 전 세계의 어린 나이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아이들의 실화를 담은 책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선희를 위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는 처음에는 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을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선희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실용적이면서도 그녀의 노고를 인정하는 선물을 찾았다. 마침내 그는 고급 수제차 세트와 함께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아로마 제품을 선택했다. 하루 종일 청소 일을 하는 그녀에게 이런 작은 휴식의 순간이 소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물을 고른 후 태경은 카페에 앉아 선희와 윤핵에 전할 말을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하의 작은 친절이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수첩을 꺼내 글을 써보기 시작했다. 여러 번 쓰고 지우길 반복한 끝에 그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았다.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다. 저녁 6시 박태경은 최선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차를 몰았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서울 외곽의 서민 주거 지역으로 향했다. 길을 따라 풍경이 바뀌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 세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희망주택단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공주택 단지였다. 낡은 5층 아파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좁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태경이 고급 제네시스를 주차하자 여러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 봐, 비싼 차다. 한 소년이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태경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단지였다. 비록 건물들은 오래되었지만 주민들의 관리가 느껴졌다. 작은 화단에는 계절꽃들이 피어 있었고 벽에 걸린 작은 화분들이 삭막함을 덜어주고 있었다. 그는 선물 가방을 들고 47호 건물을 찾아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다. 3층에 도착해 문 앞에 서자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최선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작업복 대신 단정한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선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선희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희는 문을 더 크게 열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들어오세요. 저희 집이 작고 소박해서 죄송합니다. 태경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그를 맞이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였고 작은 복도 끝에 2개의 방문이 보였다.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윤하의 그림과 학교 상장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윤하는 곧 올 거예요. 학교 친구 집에 잠깐 들렀다가 온대요. 선희가 설명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선희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태경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TV 대신 작은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대부분 윤하의 학교 교재와 동화책들이 가득했다. 윤하가 책을 좋아하나 봐요. 태경이 말했다. 선희는 차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네, 책을 정말 좋아해요.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매번 최대한 많은 책을 빌려옵니다. 태경은 책장 옆 작은 액자의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젊은 남자와 선희, 그리고 갓난아기 윤하의 사진이 있었다. 윤하 아버님이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네, 윤하가 2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경은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는 차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다. 괜찮아요.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윤하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다. 태경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윤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태경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아이를 키우신 선희 씨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겠군요. 선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태경은 선물 가방을 내밀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선희는 망설였다.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시입니다. 선희가 막 선물 가방을 받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왔어. 윤하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윤하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태경을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 백화점 아저씨. 그녀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태경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안녕, 윤하야. 윤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집에 오셨네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선희가 부드럽게 딸을 타일렀다. 윤하야, 예의 있게 굴어야지. 하지만 태경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윤하의 솔직함이 정말 좋아요. 윤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카드 문제는 해결되셨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결됐어. 사실은 말이야. 그날 일이 내게 아주 특별한 교훈을 주었단다. 윤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떤 교훈이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윤하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윤하는 환하게 웃었다. 그거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선희는 딸과 태경 사이의 대화를 보며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윤하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윤하는 항상 어른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저 순수한 9살 아이의 모습이었다. 자, 이제 손 씻고 저녁 먹자. 선희가 말했다. 윤하는 기쁘게 화장실로 달려갔다. 선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태경에게 말했다. 별로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함께 드시겠어요? 태경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네요. 선희는 간단한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식탁에 차렸다. 윤하가 돌아오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태경은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요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맛있게 느껴졌다. 정말 맛있습니다. 태경이 진심으로 말했다. 선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집밥인데. 아저씨, 우리 엄마 요리 최고죠? 윤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었대요. 하지만 저 때문에. 선희가 급히 말을 끊었다. 윤하야, 그런 이야기는 됐어. 태경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윤하에게 물었다. 학교는 어때?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윤하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국어랑 과학이 제일 좋아요. 특히 우주에 관한 거요. 언젠가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태경은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한 꿈이구나. 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우리 반에서 항상 1등이에요. 윤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희는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유나는 정말 똑똑해요. 선생님들도 항상 칭찬하시죠. 태경은 문득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이 생각났다. 윤하야, 너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어. 그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윤에게 건넸다. 윤하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책을 받았다. 세상을 바꾼 어린이들의 이야기. 윤하가 제목을 읽었다. 와, 정말 멋진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즉시 책을 펼쳐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선희는 딸의 반응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윤하가 책을 정말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매주 새 책을 빌려오죠. 태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았다. 최선희 씨, 윤혜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분명 특별한 아이 같은데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하는 항상 남다른 아이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했고 항상 돕고 싶어 했죠. 때로는 너무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예요. 태경은 윤하가 책에 몰두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선희 씨,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하의 교육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의치 않을 때가 많죠. 사립학교 학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과외나 학원도 모두 다 보내주지 못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윤하가 원하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태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평소 하루에 쓰는 돈으로 윤하의 1년 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부끄러워졌다. 선희 씨,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윤하의 교육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선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태경은 진지하게 설명했다. 윤하는 분명 큰 잠재력을 가진 아이예요. 저는 그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장학금 같은 형식으로요. 선희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다. 박 사장님 고맙지만 저희는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희를 도우시려는 건지. 태경은 그녀의 의심을 이해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윤하가 준 15천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을 뿐입니다. 선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태경은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때 윤하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 책에 나오는 말리카라는 여자아이는 12살인데 이미 환경운동가래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선희와 태경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다. 윤하의 순수한 열정이 두 어른 사이의 긴장을 녹여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윤하는 태경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선희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태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시면요. 저도 윤하의 세계가 궁금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하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태경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저씨, 이쪽이에요. 윤하의 방은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학용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우주와 별, 그리고 로켓을 그린 그림들이었다. 작은 침대 옆 선반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윤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화성이고 이건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언젠가 저도 저기에 가고 싶어요. 태경은 감탄했다. 정말 잘 그렸구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윤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제 보물 상자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줘요. 상자 안에는 조약돌, 예쁜 나무십, 오래된 동전 몇 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윤하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건 제 아빠예요. 제가 2살 때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태경은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윤하를 안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정말 멋진 아빠셨겠구나.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래서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태경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그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들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선희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윤하는 정말 놀라운 아이네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희의 눈에 자부심이 깃들었다. 네, 정말 그래요. 때로는 제가 그 아이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태경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선희 씨, 아까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도 될까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한 것은 윤하를 위한 교육 신탁 기금이에요. 제가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윤하의 학비와 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투자예요. 윤하 같은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니까요. 선희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왜 하필 저희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태경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윤하는 제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친절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하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태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희와 윤하는 그를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윤하는 태경에게 예상치 못하게 포옹을 했다. 또 오실 거예요? 그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태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네, 다음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실험도 보여드릴게요. 선희는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경과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파트를 나와 차로 걸어가면서 태경은 깊은 평화를 느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문득 윤하가 그린 우주 그림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았다. 차에 오르며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목적을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이 소박한 아파트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다. 고마워 윤하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박태경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방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하면 윤하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선희의 걱정과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정수진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사장님, 어제 방문은 어떠셨어요? 태경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기뻐했다. 다행이네요. 오늘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10시에 강 이사님과의 미팅이 있고. 태경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수진 씨, 잠시 다른 일을 부탁해도 될까요? 서울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세요. 특히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요. 수지는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혹시 윤하를 위한 건가요? 태경은 살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장님께서 이런 관심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 아이가 정말 특별한가 봐요. 맞아요. 정말 특별한 아이죠. 태경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태경아, 얘기 좀 해야겠어. 도윤이 말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에게 눈짓했다. 수진은 이해한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무슨 일이야? 태경이 물었다. 도윤은 문을 닫고 태경의 책상 앞에 앉았다. 어제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왜 안 왔어? 중요한 자리였잖아. 태경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네가 잘 처리했을 거라고 믿었고. 도윤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난 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건 우리 사업에 관한 거야. 수십억 원의 계약이 걸려 있는데.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윤아의 방에서 본 우주 그림들이 생각났다. 그 아이의 순수한 꿈과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도윤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태경이 조용히 물었다. 도윤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철학자 놀이하는 거야. 우리는 사업가야.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고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지.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도윤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다. 갑자기 무슨 봉사활동가가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올려놓은 거야.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자고? 태경은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 그들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자신은 언제부터 그 가치관에서 멀어졌을까? 난 더 이상 유착 관계를 통한 사업 확장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데. 바로 그거야.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도덕책 읽은 척하지 마. 넌 항상 이런 방식에 동의했었어. 심지어 많은 아이디어가 내 것이었잖아.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껴. 이제는 바꾸고 싶어.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경을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태경은 미소 지었다. 한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지. 도윤은 비웃듯 웃었다. 아이? 말도 안 돼. 태경아, 정신 차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어. 갑자기 다 내던질 수는 없어. 내던지자는 게 아니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자는 거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도윤은 차갑게 웃었다. 그런 식으로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해. 현실을 직시해. 태경은 진지하게 도윤을 바라보았다.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제 다른 현실을 만들고 싶어. 도윤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던졌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히고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박태경은 회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의심스러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윤하를 서울 최고의 사립학교인 성화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선희도 결국 윤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태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다. 태경의 결정은 강도윤의 강한 반발을 샀고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도윤은 태경이 회사의 이익을 해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사회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빈번해졌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망할 거야. 도윤이 이사회 회의에서 격렬하게 주장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관계망이 무너지고 있어. 태경은 냉정하게 대응했다. 불법적인 관계망이라면 그것이 무너지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 이사회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일부는 태경의 새로운 비전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도윤의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그런 가운데 태경은 윤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그는 윤하를 데리고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방문했고 그녀의 우주에 대한 꿈을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태경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정수진의 표정이 심각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왔어요. 회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태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혐의로요? 정부 계약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라고 합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네요. 태경은 즉시 도윤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자신이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 하자 도윤이 모든 불법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도였다. 그날부터 태경의 삶은 악몽으로 변했다. 언론은 연일 그를 부패한 부동산 재벌로 낙인 찍었고 과거의 모든 거래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클라이언트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심지어 성화학원에서는 윤하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우리 학교는 명성을 중요시합니다.
박태경 씨와 연관된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학교 측의 공문에 쓰여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회적 고립이었다. 한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소위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강미래는 SNS에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 태경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수척해 보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서 있었다. 최선희와 윤하였다. 윤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선희는 조용한 결의를 보였다. 괜찮으세요? 윤하가 순수한 걱정으로 물었다. 태경은 그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에? 뉴스를 봤어요. 선희가 말했다. 박 사장님이 어려움에 처하셨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태경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날 찾아온 거야. 다들 나를 피하는데.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거예요. 윤하가 태경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태경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어른들의 세계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야.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아저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안 믿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수한 아이의 믿음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선희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가 들었는데 박 사장님이 회사 방식을 바꾸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중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동업자가 그걸 못마땅해 했죠. 선희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사장님은 옳은 일을 하려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는 저도 그런 관행에 동참했어요.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선희는 차를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태경은 그녀의 말에 깊은 통찰력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쓰러졌지만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윤하가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저 아직도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태경은 마음이 아팠다. 미안해, 윤하야.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윤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건 학교가 아니라 내 노력이니까요. 그 순간 태경은 깊은 결심을 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윤하의 믿음에 보답하리라고. 선희와 윤하의 방문 이후 박태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선희의 조언을 곱씹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다음 날 아침 태경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 임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현아, 나 좀 만나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2시간 후 태경은 조용한 카페에서 재현을 만났다. 재현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태경아, 상황이 심각해. 검찰이 내 개인 계좌까지 조사하고 있어. 도윤이 모든 불법 행위의 주모자가 너라고 진술했다더군. 태경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 하지만 나도 그동안 눈 감아온 책임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최대한 변호해 볼 테지만 쉽지 않을 거야. 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나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야. 협조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생각이야. 재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뭐? 미쳤어? 그러면 네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경은 잠시 윤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녀가 가르쳐준 삶의 가치. 한 아이가 나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이제 그 용기를 보여줄 차례야. 다음 날 태경은 재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언론은 이 소식을 접하고 검찰청 앞에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태경은 단호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와의 면담에서 태경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가 알고 있는 비리의 전모, 도윤과 함께 진행한 불법 거래,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뇌물 등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에 회사 방향을 바꾸려 했던 노력도 설명했다. 저는 제가 한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경이 말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부동산 업계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검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양심이 생기셨나요, 박 사장님? 태경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이제 제가 그 가치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검사는 협조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태경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주 동안 태경은 매일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에 협조했다. 그는 수년간의 거래 내역과 비밀 계약서, 도윤이 주도한 뇌물 제공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증언은 검찰이 대규모 부동산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태경에 대한 여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패한 재벌로 낙인 찍혔지만 그의 자발적인 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알려지면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강도윤과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 태경은 협조자로서 감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막대한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태경은 기자들 앞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가치를 추구해왔습니다. 태경이 말했다. 돈과 성공만을 좇으며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직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2,5,000원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자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경은 윤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은 선희와 윤하의 집을 찾았다. 그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윤하가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태경은 미소 지으며 윤하를 안아주었다. 모두 내 덕분이야, 윤하야. 선희가 문가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태경은 감사함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울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났다. 박태경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 너머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지난 2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비록 그의 재산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고 회사 규모도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태경 씨, 커피 가져왔어요. 그의 생각을 깨며 한 여성이 다가왔다. 이유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다. 그녀는 태경이 설립한 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유진 씨. 태경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유진은 태경의 변화를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거만하고 물질적인 사업가에서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그를 존경했다. 오늘 윤하가 상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유진이 말했다. 태경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놀라워요. 태경은 지난 2년간 윤하의 성장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딸처럼 기뻐했다. 비록 성화학원의 입학은 무산되었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만원의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윤하뿐만 아니라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 이름은 윤하가 그에게 건넸던 15,000원에서 영감을 받았다. 재단 1주년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태경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니 정말 놀라워요. 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살았던 시간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보람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선희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유진이 물었다. 정말 잘 지내요. 이제 클리닝 서비스 회사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어요. 타고난 리더십이 있더군요. 선희는 태경의 도움으로 전문 경영 과정을 수료했고 이제는 자신이 일하던 청소회사의 관리자로 승진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자신감과 경영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오늘 저녁에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 집에서요. 유진 씨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태경이 제안했다.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볼게요. 저녁 태경의 새 집, 이전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아파트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선희와 윤하, 유진, 그리고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몇몇 동료들이었다. 윤하는 이제 1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특별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과학 경시대회 메달을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있었다. 축하해, 윤하야. 태경이 샴페인 잔을 들었다. 윤에게는 물론 포도주스가 담긴 잔이 건네졌다. 고마워요, 삼촌. 윤하가 기쁘게 대답했다. 태경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삼촌이라고 불린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는 윤하가 그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선희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윤하는 항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요. 꼭 될 거예요. 윤하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우주에 가면 삼촌 이름으로 별 하나를 이름 지을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태경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문득 윤하를 처음 만났던 그 백화점에서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식사를 마친 후 태경과 유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희는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경이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선희 씨, 윤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선희는 미소 지었다. 네, 그 아이는 항상 제게 용기를 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아이죠. 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선희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유진은 부엌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경이 이야기했던 그 특별한 소녀를 마침내 만났고 이제 왜 그가 그토록 변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3년 후 서울의 가을은 황금빛 은행나무 잎으로 물들어 있었다. 구립중학교 강당에는 졸업식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벽에 걸린 현수막에는 제47회 졸업식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최윤아는 이제 1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졸업가운을 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긴장돼? 선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윤하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드디어 과학고등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요. 선희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윤하는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이 확정되었다. 그녀의 꿈은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강당 뒤편에서 박태경과 이유진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태경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졸업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윤하가 정말 많이 컸네요. 유진이 말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때로는 그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아요. 유진은 태경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들은 2년 전 재단 일을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6개월 전부터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 유진은 태경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의 연설 후에 최우수 졸업생으로 윤하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윤하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다가 태경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 덕분입니다. 특히 항상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날개를 주신 박태경 삼총께 감사드립니다.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감동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종종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잊곤 합니다. 윤하가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작은 친절을 베푼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졸업식이 끝난 후 윤하는 태경에게 달려와 포옹했다. 삼촌, 와주셔서 감사해요. 태경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네가 자랑스러워 윤하야.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윤하가 갑자기 말했다. 삼촌, 사실 제가 그때 백화점에서 도와드린 이유를 아세요? 태경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윤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삼촌 눈을 봤는데 정말 슬퍼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눈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삼촌 안에 있는 좋은 사람을 다시 깨우고 싶었어요. 테이블 주위가 조용해졌다. 태경은 14살 소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동했다. 네가 정확히 맞췄어, 윤하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나를 구해준 거야. 단지 그날의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준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해준 거지. 몇 년 후 서울 강북구의 작은 거리에 새로운 의원이 문을 열었다. 만원의 희망 의원이라는 간판 아래에는 최윤하 소아과 의원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의원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태경과 유진 부부, 이제는 청소 서비스 회사의 대표가 된 선희, 그리고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었다. 이제 30살이 된 윤하는 의사 가운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주 비행사의 꿈 대신 의학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별과 우주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였다. 의원 대기실 벽에는 우주 사진들이 가득했다. 축하해, 윤하야. 태경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윤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삼촌 덕분이에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윤하야. 이건 모두 내 덕분이야. 네가 내게 준 15천 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의원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날 저녁 태경과 유진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하의 의원 개업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들어요? 유진이 물었다. 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치 삶의 완성을 본 것 같아요. 작은 소녀가 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친절의 마법이죠. 끝없이 퍼져나가는 선한 영향력. 태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9살 소녀의 15천 원에서 시작되었다.